국민 라디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본격 재테크 드라마 이명박 평전 제1회 프롤로그. 제 어머님이 깊은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참 그 가난 속에서도 깊은 시간을 가지셔서 저는 제 어머님의 기도 덕분에 저는 오늘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우리 어머님 기도가 없으셨으면 저는 지금쯤 아마 조폭 보수는 못해도 중간 보수 정도는 됐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그렇지 않으면 아마 건설 현장에 10장 정도는 됐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시골에서 살 때 어려서 저희 어머님이 너무 가난하게 사셨는데요. 저희 사는 동네에 이렇게 단칸방이 이렇게 갈려져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국민학교 또 이렇게 다닐 때를 보니까 이런 큰 이런 옛날 일본 사람이 살던 적산가옥 그걸 칸을 막아서 이렇게 사는데 여러 세대가 사는데 단칸방에 제가 8식구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겨울에 잘 때 그냥 이불 한 채를 이리 당기고 저리 당기면 저는 막내가 돼서 제대로 이불도 못 덮었습니다. 형들이 이불 당겨버리면 저는 그냥. 근데 바로 옆집에 거지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또 이렇게. 저는 어릴 때 살 때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참 열심히 살으셨는데도 밥을 제대로 못 먹이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거지인데 늘 아침 보면은 우리보다 늦잠 자고 한 바퀴, 그 부모가 한 바퀴 휙 돌아오면은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 거지는 밥을 먹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죽도 못 먹고.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동네 사람이 제 집은 거지가 산다는데도 거지는 밥을 먹더라고요. 저하고 나이가 동갑된 친구 하나 있었는데, 그 거지 친구가 있었는데, 꼭 밥 먹을 때 단칸방을 문을 열어놓고 먹어요. 난 보라고. 밥 먹는다고 지금. 그래, 저는 어렸을 때 그 친구가 더 잘 사는 줄 알았고, 그 친구는 나보다 잘 사는, 자기도 그렇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 거지와 부자가 이렇게, 거지와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이 같이 사는데, 보통 말에 거지보다 못하다는 말이 저는 실감을 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집에는 옷도 저희들보다 더 깨끗하게 입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옷이 없으면 어디다 입히니까 저희는 그냥 구워서 그냥 아래 사람 밑에 받고 또 그러면 끼워 입고 거기다 또 덮쳐서 꼬매서 입고 이렇게 하는데 그 거지는 그래도 말짱한 거 입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국회의원을 하다가 중간에 미국을 가서 공부를 한다고 미국 잠시 1999년도에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입니다. 제가 LA에 워싱턴 DC에 대학에 가 있는데 LA에 와서 이제 그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해서 강의를 갔었습니다. 강의를 하고 끝났는데 누가 한 사람이 나를 만나고 싶다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아마 그 모임을 주최한 사람들이 외모를 보니까 나를 만날 정도가 아니니까 안 만나게 해줄 건데 나가다서 그걸 끝까지 기다렸다 저를 만났어요. 그 강의가 끝나고 바깥에 나가다 호텔에서 이제 이런 강의가 끝나고 나가는데 그 거지는 저는 못 알아보겠는데 이 거지가 저를 보더니 네 명박이 아이가 이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 옆집에 살던 거지예요. 거지를 만났어요. 40년도 넘어서 만났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거지 어릴 때 얼굴이 이렇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는 호텔, 거기가 뭐 저는 초대를 받았으니까 좋은 호텔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자는데 데리고 갔죠. 데려가서 이야기를 쭉 눈물을 흘렸다가 뭐 이랬다가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수십 년 전에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어렸을 때 우리가 더 잘 살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못 먹을 때 우리 부모님은 얻어다 먹였고 입을 게 없으면 얻어다 입혔고 당신의 부모는 일한 만큼 못 벌면 굶고 죽을 거래 먹이고 있는 옷을 꼬매고 입었던 그래서 키웠던 자제는 다 잘되고 부자가 됐고 우리는 아직도 한국에 있는 형제들은 거지같이 살고 자기는 미국 어떻게 들어와서 지금 아이들 키워나가는데 겨우 키워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지보다도 못하게 키웠지만은 우리 부모님을 매우 존경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는데 저희는 해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딱 하나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만약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런 가난 속에 살았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중학교를 어머님이 그래도 보내주셨어요. 그때 우리 어머님이 아주 시집 오기 전부터 처녀 때 아마 교회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시집 와서 우리 어머님이 이제 그러셨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육형제가 다 이렇게 국민학교 중학교밖에 못 나오면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형 하나를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을 보내 서울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성공하면 우리가 다 좋아질 테니까 막내 명박이 니는 국민학교 중학교 다닐 때부터도 학교 갔다 오면 내가 행상을 하는데 나를 도와서 따라다니고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이제 고등학교는 가지 말고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서 형님 공부하는데 서로 힘을 모으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락없이 고등학교를 못 가고 그냥 중졸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 형편에 저를 그래도 중졸까지 보내주신 건 고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형편에는 우리 여동생은 국민학교밖에 이제 못 보냈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술찌꺼기를 먹고 이렇게 가면 눈알이 빨개지니까 선생님이 자꾸 불량 학생 취급을 해가지고 교무실까지 들어갔다가 막 너 뭐 먹고 왔느냐고 뭐 먹고 왔느냐고 그래서 뭘 먹고 왔냐 그러자 뭘 마시고 왔느냐고 자꾸 물어봐요. 뭘 마시고. 그래 아마 불량 학생 취급을 해가 아마 집에 있던 찌꺼기 술을 이렇게 마시고 온 걸로 그렇게 아마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불량 학생으로. 근데 제가 어떻게든지 교무실에 데리고 가서 선생님들 많은 데서 막 저를 막 나무라면 입을 꽉 물고 끝까지 이야기를 안 했어요. 끝까지 이야기를 안 하니까 선생님이 더 화가 나서 막 그냥 그런데 저는 그 선생님 뵈기가 싫어서 학교도 가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그만두고 학교를 못 가고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하는 행상을 따라다니면서 어머님이 입고 다니시는 행상이 무거우면 저는 또 어머님이 힘들다고 제가 목에 또 걸고 다니다가 또 내가 힘들면 어머님이 입고 다니시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그 악질 같은 선생님, 저 배기씨 같은 선생님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불량 학생이 아니고 가난해서 밥도 못 먹고 술찌꺼기를 먹고 와서 눈알이 빨간 걸 나는 모르고 그냥 그렇게 했다고 해서 선생님이 가로늦게 그걸 알게 되셔가지고 우리 단칸방을 찾아오셔서 밤늦게 우리는 10시, 11시 돼야 들어오니까요. 우리 어머님을 붙들고 어머니 내가 얘를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그 선생님께서 얘를 어머니 고등학교만이라도 보내달라고. 세상을 살려면 남자가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는 게 좋으니까 고등학교도 보내달라고. 아마 이 선생님은 자기가 나한테 한 게 너무 미안하니까 나를 고등학교 보내는 걸로 자기 마음을 좀 속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상대가 안 되는 말이니까 말도 대답도 안 하고 있으니까 와서 말씀하셔도 안 되는데 또 우리 집을 쳐다보니까 단칸방이 여러 식구가 사는데 더 사정할 수도 없으니까 세 번째 오시간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 시골에 야간 상업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여기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야간 학교지만 졸업장을 가질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잘 모르셔가지고 그런 걸 잘 모르셔가지고 그 야간 학교는 등록금이 없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등록금은 낮에 벌어서 써야 되는, 낮에 벌어서 다니면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택도 없다는 거예요. 낮에 번 돈 딴 데 쓸 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형님 공부하는데 이제 보태 쓰고 우리 살아가는데 보태 써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 사정을 하시고 선생님이 나중에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니가 제안한 건 뭐냐면 야간학교 시험 쳐서 1등을 하면 1등을 입학하면은 입학금이 면제되고 계속 1등하면 등록금 면제된다니까. 시험 쳐서 1등하면 들어보내고 1등 못하면 안 보내면 됐다고 시험이라도 치라는 거예요. 선생님 나중에 오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더 거절할 수 없으니까 그냥 시험을 치게 했어요. 그런데 야간학교에 제가 정말 1등을 들어갔어요. 3년 1등을 다녔어요. 사실은 수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먼 훗날에 고등학교 3년을 전교 수석했다니까 머리가 되게 좋은 줄 알아요. 내가 목사님들 앞에 고백을 하면은 머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학교가 형편없었습니다. 그 학교에는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누가 대학을 간다 그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가르치지. 저는 왜 열심히 1등을 할 수 있었느냐. 1등을 해야 학교를 다닐 수 있으니까 목표가 있었어요. 저는 다른 아이는 목표가 없었어요. 1등을 해 다니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너 혹시 1등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도 다니다가 2등만 해도 못 다닌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삶을 살면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를 불쌍히 생각해서 늘 나를 사랑한다고 아끼고 평소에 이렇게 하던 선생님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못 갔을 때라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악질 선생님이 저를 학교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 악질적인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냥 관심이 없었으면 저는 그냥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냥 돈을 벌다가 어떻게 하다가 집안에 뛰쳐나가서 뭐가 됐든지 됐을 텐데 그 악질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고등학교를 다 할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세상을 살다가 좋은 사람만 가지고 상대하는 게 아니고 나쁜 사람도 잘 사귀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역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필 악질적인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꿈에도 보기 전에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고등학교 갈 수 있었거든요. 본격 재테크 드라마 이명박 평전 제2회 부자에 대한 적개심. (2008년 11월) 오마이뉴스 기자가 독립기념관 관장을 지낸 원로 언론인 김상홍 씨를 찾아간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2008년 5월 6일부터인가요?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평전을 연재하셨잖아요. 안중근, 장준하, 조봉암, 김대중, 리형이, 김상덕, 이회영, 송건호, 노무현, 이승만, 김근태 이런 기라성 같은 분들 전기를 놀랍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한 번의 평전을 쓴 다음부터는 그 언론사에서 일하고 대학 강연하고 독립기념관장을 해왔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었어. 그런데 그 이명박 정부가 도움을 줬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이명박 정부가 도움을 줬다는 말씀이...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독립기념관장직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해왔어. 그래서 관장직을 그만뒀지. 자리를 지키는 게 추해 보이잖아. 어떤 인물이 선생님 쓰시는 평전의 주인공이 됩니까?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실천해온 인물. 변절하거나 회절하지 않고 끝까지 올곧게 살아온 인물이지. 그런... 이승만 평전은 왜 썼냐고? 예. 그 사람은 지금까지 그를 소개한 전기나 기록이 지나치게 미화돼서
바로 잡아야지. 그게 내 책무라고. 네. 그럼 이명박 평전은 어떠세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이명박은 평전 쓸 가치가 없는 인물이야. 굳이 쓴다면 제목은 이미 나와 있지. 무지 이명박. 응? 사리 판단력과 역사의식이 부재한 인물이에요. 근현대사에서 보기 드문 지도자야. 철학이 없고 시대의식도 없어. 게다가 도덕성도 없다고. 평전? 이런 이명박의 평전을 우리가 쓰기로 했다. 그는 개인과 기업의 사업은 물론 수도 또 국가의 공공 분야까지 수익 모델로 삼았던 재테크의 달인이다. 그를 만나기 위해 우리는 1945년 11월 대마도로 가야 한다. 당시 4살 박이 이명박이 어머니 등에 있었다. 그런데 배가 가라앉았다. 간신히 구조된 이명박의 아버지 이충우 씨. 그러게 정문을 초과해서 사람을 실으니까 이 꼴이 됐지. 여보 명박이다. 여가 배 가라앉을 때부터 꽁꽁 묶어서 괜찮아요. 아니 우리 막내 명박이 말이야. 혹시 죽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막내 놀라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보, 우리 짐 꽁꽁 잘 묶은 거 맞죠? 우리 짐? 응. 아이고 이를 어쩌요? 저 배 밑에 실려 있잖아. 그러면 배와 함께 침몰? 아이고, 우리 살림살이가 다 있는 집이잖아요. 아이고, 이걸 어떡해. 아이고 망했다. 아이고. 이때부터 이명박은 20살 넘을 때까지 극심한 가난에 시달려야 했다고 한다. 그의 책 신화는 없다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그가 이충우 씨, 채태원 씨의 아들이라는 점, 극심한 가난으로 살아온 점, 그리고 오사카에 살다가 귀국한 점은 모두 사실로 보인다. 신화는 없다의 내용을 계속해서 읽어보자. 아버지 이충우는 포항에서 북쪽으로 30리이 떨어진 경북 포항시 북구 홍해읍 덕성리 농사꾼 집안의 삼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작은 땅덩이는 두 형한테 돌아갔으므로 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고향을 떠나 떠돌았습니다. 그러다가 1935년 고향 친구 몇 사람과 함께 살 길을 찾아 일본으로 건너간 아버지는 오사카 근교 목장에서 고용됐습니다.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아버지 이야기 아닌가. 그런데 구호적을 보면 이명박의 이런 진술은 사실과 동떨어져 보인다. 무엇이 문제일까? 우선 첫 번째. 이 작은 땅덩이는 두 형한테 돌아갔으므로 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고향을 떠나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오사카로 건너갔습니다. 자서전을 보면 이명박의 큰아버지 2명은 한국에 남아있고 아버지만 오사카로 간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구호적을 보면 아버지는 맏형과 함께 일본 오사카에서 이웃해 살았다. 다음. 1935년에 아버지가 총각으로 일본에 건너갔다가 자리 잡고 돈을 벌어 포항에 나와 어머니하고 결혼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6남매를 낳았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본인의 이야기이기에 사실과 혼동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구호적을 보면 이명박 아버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1930년 1월에 큰 누나 귀선이를 낳은 것으로 돼 있다. 그리고 만 1년 1개월 만인 1931년 3월에 채태원 씨와 결혼한 것으로 되어 있다. 결혼하기 13개월 전에 첫 아기를 낳은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은 1935년 아버지가 1935년에 아버지가 총각으로 일본에 건너갔다가 자리 잡고 돈을 벌어 포항에 나와가지고 이제 어머니하고 결혼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6남매를 낳았습니다. 이명박의 앞뒤 다른 진술은 지난 2007년 구구농객 지만원 씨가 문제 제기했다. 이 문제 그리 심각한 게 아니다.
앞으로 나올 내용에 비하면 이명박의 불우한 유년 시절 이야기는 이미 1회에서 들었다. 그가 포항 동지상고에 들어가 낮에 장사하던 이야기가 있다. 저 윤기나고 꿀맛인 사과 샀어요. 값이 아주 쌉니다. 1원이에요, 박육세. 아이고 박 학생, 이거 얼마야? 1원입니다. 아니 아까 아침에는 그 10원이라더니. 아침에 오셨어요? 남겨봐야 도움이 안 되니까 저녁 때쯤은 싸게 파는 거고. 남겨서 뭐합니까? 그 생긴 것보다는 아주 명민해. 그 10개만 줘. 생긴 게 뭐...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비싸게 팔게 하려고 밤이 되면 아들이 다음날 팔 과일에 윤기가 나게 닦고 또 닦았다고 한다. 이명박은 폼나게 장사하기 위해 리어카까지 샀던 터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 깊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시점. 오늘 공쳤네. 진짜 비 참 지랄맞네. 마지막 영화 상영 후에는 다 팔 수 있을까? 내 수가! 차량 한 대가 이명박 리어카를 들이받았다. 리어카에 있던 모든 과일들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수박은 깨졌다. 야, 이 자식아! 리어카를 대려면 제대로 돼야 할 거 아니야? 길을 막고 서 있으면 차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 길이 니들 장사하라고 내놓은 길인 줄 알아? 눈가를 어디다 막고 다녀, 임마! 네? 사과 안 해! 또 이 차 깨진 거 물어내고 사과할 거야? 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젊은 시절 시골 중앙통 사거리 극장 앞에서 과일 장사를 하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승용차 한 대가 과일을 실은 저희 리어카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연히 리어카가 부서지고 과일들은 길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차 주인은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는커녕 왜 차 다니는 길에서 장사를 하느냐고 오히려 호통을 쳤습니다. 그 위세에 눌려 엄격결에 미안하다고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제 처지가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억울함과 서러움에 그리고 돈 있다고 오만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에 저는 모든 것을 집어치우고 집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빨리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대포집. 이모, 소주 한 병하고 안주 좀 주세요. 아니 명박이 학생, 여기가 학생이 들어올 곳이 아니잖아. 그런데 떡하니 들어와서 소주하고 안주 저 술이나 빨리 줄 것이 왜 말이 그렇게 많아요? 돈 없을까 봐요. 자 봐요. 자 여기 돈 많아요. 내가 이 굴욕을 반드시 안 갚으면 하겠다. 너희 부자들 언제까지나 늘 가난뱅이로 살 줄 알고 있는 모양인데 두고 봐라. 오늘로 나는 서울로 올라가서 보란듯 부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명박의 부자에 대한 적개심은 이뿐이 아니다. 어린 시절 이 시골 장터를 전전하며 이 자파를 팔 때 이 포항시장 통해서 이 국화빵과 뻥튀기를 팔 때 리어카에 과일을 싣고 오가는 사람 없는 이 사막 같은 거리를 헤맬 때 그때 우리 가족이 가장 부러워한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모퉁이에 작으나마 내 가게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남의 가게 앞을 서성거리면서 행상을 할 때 유독 이리 비켜라 저리 비켜라 하면서 내쫓던 가게 주인이 있었습니다. 엄마. 네. 야, 네 이 땅 전세 냈나? 아닙니다.
좋은 말 할 때 써 끄지라잉. 어? 아저씨, 이 조금만 장사하게 해주세요. 장사에 방해 안 되게 해드릴게요. 아이, 이 새끼가 어디서 흥정이고? 아씨, 허락도 없이 터잡아가 돈을 벌어. 내 땅에서. 네가 뭔데 임마? 아저씨. 난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이 부자가 되면 그 가게를 통째로 사는 것입니다. 현대건설 사장이 되고 나는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그 가게터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으로 이미 없어져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본격 재테크 드라마 이명박 평전 제3회 군대 못 간 서름을 아는가. 왜 군대 안 갔다 오셨습니까? 저는 군대를 무척 가고 싶었습니다. 갈 수만 있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아마 갔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였습니다. 입학을 하고 저는 이태원 재래시장에서 새벽 4시에 나서 환경미화를 하면서 다녔고 저희 어머니는 그 시장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2년간 그 일을 하니까 힘이 들어서 좀 쉬고 싶고 그 기간에 군대를 가고 싶었습니다. 군대를 가서 논산훈련소에 도착해서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마는 뜻밖의 제가 기관지 확장증 다른 기타 몇 가지 요인으로 퇴출을 당했습니다. 제가 군의관에게 치료를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군대에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논산훈련소에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그때 판정받은 질병이 양측 경도 활동성 폐결핵, 양측 고도 기관지 확장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기관지 확장증은 주로 아침에 누런 가래가 많이 나오고 그 증상이 심해지면 폐 기능이나 심장 기능의 저하나 호흡 곤란 증세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증상이 있으셨습니까? 물론 2년간 일하는 동안에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특히 새벽녘에. 그러나 저는 그게 감기 정도로 알았습니다. 아, 감기가 좀 심해졌구나. 감기가 조금 덜하구나. 이렇게 해서 감기약 정도를 먹었고 저는 병원에 갈 솔직한 형편을 못 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 증상이 좀 있으십니까? 네, 지금은 그 증상은 없습니다. 흔적은 남아있지만은 완쾌되었다고 합니다. 1995년에 나온 이명박의 저서 신하는 없다에 나온 자신의 병역 면제 배경도 이와 비슷하다. 아무리 젊은 나이라 해도 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쓰레기를 치우는 일은 감당하기 버거웠습니다. 나는 이 대학 2학년 1학기에 군 입대를 탈출구로 삼았습니다. 의식적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어느 정도 적응하고 나면 정신적 여유도 생길 것이었습니다. 재충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명박의 진술을 극으로 엮어본다. 여기는 입대 후 군의관과 맞닥뜨린 자리. 우통 벗은 상태에서 등 돌려. 뭐 잘못했습니까? 군의관님, 저 꼭 입대하고 싶습니다. 야 임마, 네 몸이 어떤 상태라는 걸 모르고 여길 왔어? 너 임마 이런 몸은 군대에서도 안 받아줘. 아니 도대체 나이 20밖에 안 되는 놈이 몸을 어떻게 굴렸기 이 모양이야? 정밀검사 받아봐. 알았어? 병명이 뭡니까? 기관지가 형편없이 늘어져 있다는 판정을 받았어. 너 기관지 확장증 들어봤어? 기관지 확장증은 근본적인 치유가 불가능해. 과로하면 열이 심해서 훈련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야. 게다가 축농증도 악성이야. 그 몸을 끌고 지원하다니 군을 무슨 요양소로 알고 있어? 아니 우리 군대가 그렇게 우스워 보이나? 아?
넌 임마 군대 못 가! 못 간다고! 가고 싶어도 절대 갈 수가 없어. 그걸 똑똑히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 너는 절대로 군대에 갈 수 없는 저질 체질이야! 뭐 이런 가족 같은 군의관이 있나 씨. 나는 논산훈련소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 쫓겨났습니다. 남들은 있는 줄 없는 줄 동원해갖고 이 군에 안 가려고 하는 마당에 나는 군에 가고 싶어도 병들어 가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이명박이 쓴 신화는 없다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구군홍객 지만원 씨는 이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단언하며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2007년 진술. 이명박은 군대에 가고 싶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생으로 인해 중병이 들었기 때문에 부득이 면제될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네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이명박을 매우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명박은 2학년에 입대한 것이 아니라 1963년, 즉 이듬해에 입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명박이 스스로 밝힌 자료와 병무청 자료에서 확실히 밝혀진 사실입니다. 2013년에 나온 개정판에는 그래서 2학년이 아니라 3학년에 군대 간 것으로 수정됐다. 다시 지만원 씨의 2007년 진술. 만일 이명박이 그가 3학년이었던 1963년에 훈련소에 입대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자서전했으면 그 후의 이야기들이 뒤틀리게 됩니다. 자서전의 말대로 이명박이 논산훈련소에서 쫓겨난 후 곧장 1개월간 입원을 했다면 그날은 1963년 9월 15일경이 됩니다. 그런데 1963년 9월 21일자 고대신문을 보면 1963년 9월경 이명박은 이미 상과대학 학생회장 후보자로 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단과대학 학생회장에 출마하려면 과대표에 먼저 당선돼야 됩니다. 이는 이명박이 9월 중순 이전부터 이미 선거운동을 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이뿐이 아니다. 이 누구한테도 의논하지 않은 채 등록부터 해놓은 뒤 고향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이태원의 허름한 대포집에서 막걸리잔을 돌리면서 내가 출마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지만원은 이 문제를 짚었다. 아니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이것도 1963년 8월 15일에 기관지 확장증 고도와 악성 축농증을 알아서 병역까지 면제받고 곧바로 병원에 가서 1개월간 있다가 같은 해 9월 15일쯤에 나왔다는 사람이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대포를 마시고 연일 소리를 질러가면서 선거 연설을 한 후 학생회장 선거에 당선됐다는 것은 무협지보다 더 황당한 일입니다. 이런 왕성한 활동과 음주는 기관지 확장증 고도와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반 국민은 기관지 확장증 고도가 무슨 병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 의사들한테 일일이 물어보니까 당시 기관지 확장증 고도라면 지금까지 살아있을 확률이 매우 낮다고 말합니다. 숨이 가쁘고 온몸이 들썩을 정도로 기침을 심하게 하고 가래를 뱉어내기에 여념이 없으며 심해지면 수술을 해서 목에 구멍을 내는 무서운 병이 바로 기관지 확장증 고도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의혹은 이명박이 1963년 군입대를 하기 전 1961년에 갑종, 즉 1급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건 왜 자서전에서 숨겼을까? 그래놓고 자신은 군대에 그토록 가고 싶어 했는데 리어카 노동 때문에 몸이 쇠약해진 것으로 미화한 이유는 무엇일까? (1965년) 포항 영남병원에서 군의관이 정밀 진단을 한다. 당신은 기관지 확장증 고도와 활동성 폐결핵입니다. 치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병종, 즉 징집 면제. 활동성 폐결핵은 또 무엇인가? 지만원 씨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자. 폐결핵은 감염성이 대단하므로 식구들까지도 접근하기를 피하는 병입니다.
가래를 수시로 뱉어내고 얼굴이 노랗고 기침을 하는 등의 증세를 보이는 병이기 때문에 타인들도 쉽게 알아보고 접근을 피하는 몹쓸 병이었습니다. 당연히 격리 수용해서 치료를 하는 병이었으며 1960년대에는 죽음의 병이었다는 것 정도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의학 상식입니다. 이쯤 되면 이명박은 병원 등에서 생과 사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병마와 싸워야 했다. 그런데 그해 4월에는 대구의 모 섬유회사에 취직해 사장으로부터 자녀의 가정교사를 겸해달라는 부탁까지 받는다. 그리고 이명박은 한 달 만에 서울로 올라와 7월 1일부터 현대건설에 출근한다. 그리고 그해 여름 그는 입사 동기 28명과 함께 정주영 사장과 술잔을 기울였다. 자, 우리 이 밤이 새도록 술을 마시자. 응? 남자는 풍류가 있어야 해. 저 다니실 때까지 술을 마시는 거야. 한참 뒤 술에 취하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나자 취한 놈들은 뒤로 빠져. 계속 술을 돌리면 마실 거다. 결국 남은 사람은 정주영, 이명박 그리고 나머지 직원 둘. 정주영이 이명박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사나이 가슴은 저 바다보다 넓어야 한다.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처한 환경에서 7월달 입사해서 8월달 소위 사주 회사 대표가 신입사원을 모아놓고 오늘 저녁 우리 술 한잔 먹자. 여기서 낙후되는 사람 뒤로 물러서라.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된 그 모임에서 저는 아마 내일 당장 쓰러진 한이 있더라도 저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실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죽음을 각오하시고 아주 그냥 아마 저 같은 경우에 처한다면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지만원 씨의 말. 군 면제는 그렇다 칩시다. 기관지 확정증과 폐결핵에는 독약으로 알려진 콘크리트 가루와 흙먼지를 마셔야 하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했다고 했죠. 자서전 내용대로 섭씨 40도가 넘는 열사의 나라 태국과 중동 등 세계 각곳을 누볐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명박은 철인이었을까? 그가 2007년 5월 중앙 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다. 나는 강한 사람 만나면 무한히 강한 힘을 발휘하는데 되게 약한 사람 만나면 흐물흐물해집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현대건설 입사 초기에 친구 3명하고 막걸리를 마신 적이 있었는데 당시 술집 여자고문이 이제 집안 형편 때문에 여기서 이런다고 했습니다. 측은지심 때문에 돈을 걷어가지고 이 여자를 좀 빼줬습니다. 그 여성이 혹시 아름다운 외모를 갖지 못한 것은 아닐까? 본격 재테크 드라마 이명박 평전 제4회 한 젊은이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명박은 군에서 돌아왔다. 어머니가 이명박에게 했던 말. 아이고, 네 몸이 군대에도 못 갈 정도로 아플 줄은 몰랐다. 이 어릴 때 술찌개미만 먹여 키워서 그런가 보다. 아플 때도 약한 첩 제대로 못 먹인 어미 탓이다. 그리고 이튿날. 어머니, 웬 흰쌀밥에 날계란입니까? 명박이 네가 갓 지은 밥에 날계란을 깨트려 비벼 먹는 걸 좋아하지 않았냐? 자, 계란 올려놓았다. 비벼 먹어라. 어머니. 명박아. 이 내용은 이명박이 쓴 어머니라는 책에 나오는 한 부분이다. 대학 3학년 이명박은
자신의 학교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학생회장에 출마한다. 지금부터는 이명박의 회고. 내가 왜 학생회장에 출마했냐고요? 나 혼자만의 세계를 벗어던지고 이 세상 속으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동기생 친구들은 냉담했습니다. 야, 너 취했냐? 웬 헛소리야? 막상 후보 등록을 하고 나서 내 초라한 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비록 단과대학 선거였지만 이 각종 공직선거를 뺨칠 정도였고, 난 지명도나 그동안의 리더십, 이 조직과 이 자금력 어느 것 하나 자신 있는 게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상대 후보 측에 이런 회유도 있었습니다. 야, 어차피 안 되는 거 선거 비용 다 변상해 줄 테니까 보게. 이명박은 예상 밖의 승리를 거둔다. 안으로만 움츠러드는 성격을 바꾸고 싶어서 출마했다는 그의 말, 어디까지나 그의 주장이다. (1964년) 대학 4학년 이명박 인생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있었다.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가 주동자로 몰려 감옥에 들어간 일이다. 한편 이명박의 당시 시국관을 보여주는 대학신문 기사가 있다. 고려대 학보 고대신문 1964년 3월 28일자 사면이다. 당시 고려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학생회 간부 7명이 참석한 좌담의 기사다. 7명 가운데는 이명박과 함께 진보 진영의 이론가인 최장집 고려대 교수가 학생 신분으로 함께했다. 이명박은 놀라운 주장을 펼친다. 저 역시 한일 수교 회담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반대한다면 우리 경제의 타격은 짐작할 만하며 서쪽의 중국 문제도 화급해질 것입니다. 일본에 우리 경제가 예속되는 것을 극히 우려합니다. 미국이 우리에 대해 원조를 곧 중단한다고 했는데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묵시적으로 결탁을 해서인지 일본은 점점 고자세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한국한테 경제 원조를 한다는 태도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명박의 이야기는 미국과 일본의 결탁 속에 우리가 고립돼서는 안 된다는 지극히 민족주의적 입장이었다. 미국을 숭상하고 일본의 조아리는 대통령이 된 이후 그의 모습이 아니었다. 학생들, 지금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뭐라고 떠들면 내용도 모르고 덮어놓고 거리에 나가서 무슨 브랑카들 들고 무슨 하이트에서 성토대회를 하고 무슨 정부 물러가라, 매국하는 정부 물러가라, 이런 철없는 짓들을 하는데, 나는 학생 재군들에게 솔직히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해두거니와 재군들이 앞으로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자면 적어도 10년 내지 20년 후에라면 재군들이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재군들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들 기성세대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여러분들 못지않게 나라에 대한 것을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학생 여러분들을 절대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한 20대 젊은 시절에 학생 시절에 생각을 지금 해보는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되고 모든 것을 수양을 해야 되고 자기의 실력을 대항할 시절이지. 여러분들이 직접 정부가 하는 일,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낱낱이 직접 간섭하거나 여기에 참여하거나 직접 행동해온 길, 그런 시기도 아니고 또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책임도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서 떠든다고 해서 나는 절대 그 사람들이 애국적인 학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혹 대통령이 이런 소리 한다고 해서 일부 학생들이 뭐라고 불만을 품을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한국의 일부 철부지한 학생들에게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한일 문제를 가지고
거리에 나와서 떠든다는 것은 그야말로 일부 정치인들의 앞뒤리 노릇밖에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한일 회담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점이 여야 간에 지금 싸우고 있는 쟁점인지 내용이라도 알고 떠들러야지. 덮어놓고 뭐라고 요즘에 그때 세상이 뒤숭숭하고 뭐 하니까 학생들이 거리에 좀 나가서 한번 기분 풀기 위해서 한번 나가보자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만약 학생들이 있다면 이것은 한국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 조국의 앞날을 위해서 대단히 걱정되는 일이다 이건.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수교회담 반대 투쟁을 벌인 학생들을 꾸짖는 차원에서 했던 연설이다. 이 학생들 중에 이명박도 포함된다. 이명박은 반대 투쟁 주동자로 몰려 내란 선동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6개월간 복역하게 된다. 처음 붙잡혀가서는 이런 일을 당했다. 여기는 서울 중구 필동 수도방위 사령부에 설치된 계엄 사령부. 이명박이 뭘 안 해? 끝까지 안 물르겠다 이거지? 그렇지? 좋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냉동실에 넣어둘 수도 있고 돌에 묶어서 인천 앞바다에 버릴 수도 있어. 뭐 너 하나 저 세상으로 보내는 건 일도 아니야. 사고사 처리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 좋은 말로 할 때 보는 게 좋을걸? 나는 끝내 불지 않았습니다. 동지들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난 감옥에 갔습니다. 나는 이 감옥에서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각성했습니다. 나라의 잘못을 비판했다고 해서 모두 애국자가 될 수는 없었다는 점을. 이명박, 면회다. 면회요? 이명박이 석방되기 2달여 전이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면회를 왔다. 명박아, 난 네가 별 볼 일 없는 놈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너야말로 대단한 놈이더구나. 소신대로 행동하거라. 어미는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네 소신이 옳다고 생각한다. 흰색 저고리 차림의 어머니는 이 말만을 남긴 채 되돌아갔다. 그것이 어머니와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이명박은 어머니가 처음으로 나를 인정한 것이었다고 했다. 이명박은 어머니의 유언이 된 이 말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다고 말한다. 내가 학생 운동한 경력만으로 정치에 나가서 설사 정권을 잡은들 무슨 경험하고 이 지혜가 있어서 나와 같은 사람, 우리 부모님 같은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만들고 잠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겠는가? 이명박은 이로써 운동권의 길에서 돌아선다. 저는 학생회장이 돼서 전국의 학생회장들과 운동권이 됐습니다. 운동권이 되는데 저는 좌익이 아니었어요. 노동자를 할 때 확 빼떨어다 그냥 나눠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졌습니다만 막상 학생회장 전국에 그냥 학생운동을 할 때 그냥 저는 올바른 우익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는데 우리 어머니 늘 그래. 너는 희망이 있다. 언젠가 하나님이 널 쓸 텐데 너 희망이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절망하면 생명을 던져버리고 포기하고 싸우고 별짓을 다 하는데 희망, 하나님은 믿는 사람은 희망을 가져야 하고 희망을 가진 사람은 행동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명박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한다. 1965년 5월 현대건설 필기시험을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다. 입사가 되더라도 출국은 가능할까? 나한테 채워진 이 족쇄는 언제나 풀어질까? 이명박 주장에 따르면 중앙정보부는 학생운동으로 수감 전략이 있는 이명박의 취업을 막았다.
이명박은 이번에도 길이 막힐까 고민했다. 불안해하던 그에게 전보가 한 장 날아들었다. 인사부장 면담요. 이렇게 적혔다. 현대건설 인사부장을 찾아갔다. 이게 필기 시험 성적은 좋은데 학생운동 전력 때문에 곧 높은 분들께 보고를 해야 할 것 같네. 기회를 주십시오. 어째 학생운동 전력으로 사람의 가치와 미래를 예단할 수 있습니까? 그걸 나한테 얘기해서 뭘 하나.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집으로 돌아온 이명박은 편지를 썼다. 박정희 대통령 앞으로 쓰는 것이다. 대략 이런 내용이었다. 카카, 저는 6.3운동, 즉 1964년 6월 3일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 반대 시위에 참여한 전력이 있습니다. 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국 충정에 산 것입니다. 저는 정부 전복을 꾀하거나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순수성과 충격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사회 진출을 막다니요. 앞으로 운동권으로 살다가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한 젊은이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국가가 그 길을 막는다면 국가는 그 젊은이한테 영원한 빚을 지는 것입니다. 본격 재테크 드라마 이명박 평전 제5회 신입사원 이명박의 출세기. 이명박은 운동권 경력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지자 박정희 대통령 앞으로 한 젊은이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국가가 그 길을 막는다면 국가는 젊은이에게 영원히 빚을 지는 것입니다 라는 편지를 써서 1965년 현대건설에 입사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대선을 10개월여 남겨둔 2007년 2월 2일 대선 후보 이명박이라는 제목의 전문을 국무부로 타전한다. 여기에는 이명박 당시 후보의 출생, 성장, 취업, 그리고 정치적 역정 등 이명박의 모든 것이 14개 항목으로 정리되어 있다. 버시바우의 전문 내용이다. 제목, 운 좋은 전환. 이명박이 한일 협정 반대 데모에 따른 투옥으로 고려대 졸업 뒤에도 취업을 못하자 박근혜의 아버지인 대통령 박정희에게 심금을 울리는 편지를 썼다. 정부가 개인의 앞길을 막는다면 정부는 영원히 개인에게 큰 빚을 지게 될 것이라는 MB의 열정적인 편지는 청와대를 감동시켰고 그를 사면시킴으로써 현대건설에 취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현대건설 취업 면접 시험에서 자네 건설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건설은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정주영은 이 대답에 감명받아 그 후 많은 연설을 하면서 이 내용을 언급했다는 사실을 이명박이 자신의 연설에서 회상했다. 그러나 건설은 창조라고 밝힌 말이 이명박이 현대로 들어가는 티켓이 됐다는 말이 있지만 다른 비화도 있다. 여기서부터 충격적이다. 그 비화의 내용은 박정희가 이명박의 취업과 관련해 정주영과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 한 말이다. 이 정주영 사장. 예, 카카. 이명박이 그 친구 주의 깊게 지켜봐.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의 말은 이명박을 조심하라는 경고였는데 정주영은 이걸 이명박을 잘 돌봐주라는 말로 오인했다. 결국 이런 착각이 이명박이 현대에서 고속 승진하는 또 다른 요인일 것이다.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해 이명박의 반응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2011년 9월 8일 KBS를 통해 방송된 이명박 대통령과의 대화 중 개인적인 질문 좀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보도 또 외교 전문지 폭로한 것을 보니까 대통령께서 그 처음에 이제 현대건설에 입사를 하실 때
당초에는 이제 그 학생 운동 전력 때문에 입사가 안 되니까 청와대에 이제 편지를 쓰셔서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면 취직을 좀 시켜주면서 정주영 회장한테 이 친구를 그러니까 이명박 그 사원을 잘 좀 지켜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주영 회장께서 잘 좀 봐줘라 이렇게 해서 고속 출세를 하셨다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뭐 그렇게 믿는 사람이 뭐 있겠어요. 근데 내가 뭐 이제 학생 시절 이제 경 이야기 나왔으니까 네. 뭐 그 당시 학생들이 이제 독재 정권 반대하고 또 이제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 반대하는 그것 때문에 사실 제가 5년 징역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제 나중에 그 집행유예를 받긴 했습니다만은 감옥을 갔다 온 뒤에 취직을 못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취직시켜준 게 아니고 네. 내가 몰래 시험을 쳤어요. 그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항의를 한 거예요. 네. 내가 정치를 하려는 게 아니고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기업에 간다. 나는 경제가 더 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 가는 길을 막지 말아라. 네. 내가 정치 행위에 가서 당신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쪽에서 이제 풀어줬어요. 풀어줬는데 낮에 알고 보니까 입사 5년 동안에 매달 회사에서 동태 보고를 중앙정보보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켜는 본 거군요. 그런데 정주영 회장이 그때 한참 젊을 때인데 뭐 기가 그래 어딨겠어요. 그래가지고 재벌 총수가 되겠어요. 제대로 들었는데 아마 재벌 그러니까 보고서도 냈겠죠. 이제 네. 그 지켜본다고 아마 했겠는데. 한마디로 부인한 것이다. 입사 한 해, 이명박은 격리사원 자격으로 태국 파타니의 나라티왓 고속도로 건설 현장으로 발령받았다. 워낙 저가에 입찰한 공사여서 적자투성이었고 현장 노동자들의 분위기도 좋지 않았다. 어느 날 어이, 당신 혼자 있어? 아니 김씨 아닙니까? 이 밤에 왜? 그건 시칼 아닙니까? 당신 격리지 금고따. 금고를 따다니. 그럼 뭐하게? 뭐하긴 그 안에 있는 돈 가져가려고 그러지. 꽉꽉 찬 걸로 알아. 좀 나누자고 친구. 안 된다면 이영만리 이 땅이 네 무덤이 되는 거지. 몰라서 못 나? 배째 아니 등째. 이 자식 뭐야 이거. 아니 금고를 척 껴안고 뭐하는 거야 이 새끼. 네 혼자 금고를 안고 있으면 금고를 못 하냐? 이 새끼. 저야 비켜 이 개새끼. 개새끼. 이 새끼. 경찰이다. 칼을 들이대는 그들 앞에서 홀로 금고를 안고 지킨 이명박. 이 사건이 서울에 보고되고 정주영 사장이 지령을 보낸다. 이명박 이 친구 물건인데? 현장 책임자로 승격해. 정주영은 이렇게 이명박을 현대건설 중기사업소 과장으로 발령냈다. 그러나 이명박의 반응은 이랬다고 한다. 나는 이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이 노른자 위에 앉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던 사원들도 의아해했습니다. 이명박 그 친구 잘 나가더니 끝난 거 아니야? 라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대졸사원이 장비를 접할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나를 그쪽으로 발령된 무슨 까닭이 있을 것이다. 가서 배우자. 현대건설 중기사업소 과장으로 근무할 때에는 인근에 있던 골재 생산업체와의 분진 문제로 말썽이 있었다. 중기, 즉 중장비에 분진이 타고들면 큰일이다. 예민할 수밖에 없었다. 여보세요. 거기 골재 생산업체 공양사 맞죠? 네, 그래요. 그 분진 방지 시설을 갖추기로 약속했잖아요. 근데 이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 뭡니까? 네,
뭐라고요? 청와대가 시킨 일이라고? 반대편 이야기도 들어보자. 청와대로부터 골재를 공급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작업해야 합니다. 그쪽 요구 들어줄 시간이 없어요. 이것 봐요. 왜 소리를 지릅니까? 그러면 우리 보고 청와대 요구를 묵살하라는 겁니까? 뒷감당은 당신이 다 할 거요? 6시간? 6시간 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공장을 못 돌리게 하겠다. 자, 한번 해보쇼. 잘 될지 모르겠지만. 6시간이 지났다. 이명박의 엄포는 묵살됐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뭐야? 지금 회사 정문 앞에 그 정문 앞에. 그거 좀 천천히 얘기해. 회사 정문 앞에 뭐? 뭐야? 저 불도저 아니야 저거? 트럭이 드나드는 진입로를 불도저로 깊숙하게 파버렸어요. 도로를 사실상 봉쇄해버린 거예요.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야, 그 청와대 전화나. 잠시 후 이명박 사무실로 연락이 온다. 이명박, 상대가 청와대인 만큼 상기된 태도로 대꾸한다. 길을 여는 것은 공영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쪽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공영사 우리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골진 아픔 중요하겠지요. 그렇다고 방치하면 우리 중장비 다 망가지는데요. 지금 경부고속도로 건설 차질을 빚습니다. 골재가 먼저냐 중장비가 먼저냐 잘 판단해 보십시오. 청와대는 결국 하루가 지기 전에 백기를 들고 말았다. 이명박의 이런 태도를 보고 정주영은 또한 감동을 얻은 것 같다. 이명박은 경부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다고 했다. 임자, 초곡이 근대화되는데 이 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난 독일에서 봤어. 이 고생스럽지만 좀 잘해줘. 과연 사실일까? 현대건설 중기사업소의 관리과장으로 그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한다. 그러나 현대건설이 발간한 공식 간행물에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이명박 관리과장의 역할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대신 정주영 사장의 일화는 자세히 언급된다. 비가 하늘에 구멍 난 듯 쏟아진 어느 날, 비옷도 장화도 없이 경부고속도로 건설 현장에 나타난 정주영 사장은 현장 소장에게 대전시장에 가서 장화 한 켤레를 사오라고 한다. 정 사장의 발은 꽤 컸던 모양이다. 12문짜리 이상을 사오라고 주문했지만 장화가 없었다. 결국 그날 정 사장은 비에 젖은 맨발로 지프를 타고 서울로 돌아와야 했다. 각종 공식 사료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두고 머리를 맞댄 것은 주로 박정희와 정주영이었다. 이명박이 박정희와 직접 대화를 나눴다는 이명박의 주장은 2007년 대선이 돼서야 세상에 처음 드러났다. 이명박의 입을 통해서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아니면 지어낸 말일까? 이를 입증할 증인은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없다. 본격 재테크 드라마 이명박 평전 제6회 초고속 승진의 신화 운인가 실력인가. 이명박을 설명할 때 20대 이사, 30대 사장, 40대 회장, 50대 국회의원 등 초고속 승진 또는 출세 신화의 주인공이라는 표현을 빼놓지 않는다.
그가 현대건설 상무로 있던 1970년대 초반으로 가보자. 서산 간척 사업을 할 때 일이다. 여기는 임원회의. 정주영이 입을 연다. 서산 간척 사업권 가져와봐. 인허가 또 납부 상태야? 예, 회장님. 지금 추진 중입니다. 도대체 몇 주째 추진 중이야? 왜 성과가 없냐 이 말이야? 솔직히 관이 잘 협조를 하질 않아서 지금 기름칠을 하고 있기는. 내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는 일인데 진척이 없다는 거는 당신이 무능하거나 나를 엿먹이려고 하는 거거나. 아유, 회장님,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때 이명박이 나선다. 회장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옳거니 한번 가봐. 그리고 다음 주 이상무 어떻게 됐어? 다 해결됐습니다. 봤냐 이 등신들아? 이런 내가 이명박이를 야단치는 거 한 번도 못 봤지? 누군가는 내 친척이다. 또 누군가는 청와대에서 밀고 있다 그러는데 얘의 실체는 실력뿐이다 이것들아. 이런 악발의 근성을 좀 보여봐. 그런데 이거 어디까지나 이명박만의 주장일 뿐이다. 1992년 정주영이 낸 회고록을 보자. 그때 저 밑에서 서류를 만져보지조차 못한 사람이 자기가 다 한 걸로 나오고 뭐 그건 좋은데 중동건설도 다 자기가 한 것처럼 나오니 그때 이명박 씨는 참가할 자격도 못 됐어. 특히 태국에서 금고를 혼자 지켰다고 주장하는데 이명박 씨는 금고를 지킨 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일 뿐이야. (1977년 1월) 이명박은 36의 나이에 현대건설 최고 경영자에 올랐다. 신하는 없다를 다시 한번 꺼내보자. 사장 이명박은 취임 얼마 뒤 포항중학교 또 동지상고 동창인 김창대를 만난다. 벼랑간 이명박이 굵은 눈물을 떨어뜨렸다. 오렌지기는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짜스가 그래 입사 12년 만에 최고 자리에 오르는 과정이 어찌 순탄했겠노.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상처가 없을 리 없을 게다. 회장의 특별한 총애를 받다 보이 주변의 온갖 질시와 눈총을 받았겠지. 안다. 실컷 울어라. 스토리 건건이 어찌다 이렇게 드라마의 한 장면일까? 이러다 보니 이명박의 스토리를 가공한 드라마가 나온 것 아닐까? 이명박이 현대건설 사장이 되기 전 1975년이다. 모 가수가 자신보다 26살 많은 유부녀와 20차례 간통하다가 붙잡혔다. 그 유부녀는 H건설회사 사장 부인, 남편의 성은 조씨. 당시 2월 6일자 경향신문 보도를 살펴보자. 1975년 2월 5일 서울지검 6.13 검사는 간통 혐의로 구속된 가수 아무개 군과 김모 씨에 대한 2차 신문을 한 결과 간통한 사실이 없었다는 진술을 뒤엎고 그간 아무개 군과 20차례 불륜의 관계를 맺었으며 현금 600만 원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으며 아무개 군은 김 씨로부터 받은 600만 원 중 100만 원은 옷을 맞추는 데 썼고 나머지 500만 원은 레코드 취입비와 각 방송국 프로듀서 54명에게 출연 교재비조로 줬다고 진술했다. 앞서 H건설이라고 했다. 현대건설이 가능성이 높다. 당시 신문은 유부녀인 김모 씨의 실명을 공개했다. 그 김모 씨는 김영희, 김영자같이 당대에 흔했던 여성 이름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검색해보니 현대건설 조모 당시 사장의 이름이 나온다.
따라서 21살 남자 가수의 불륜 상대는 현대건설 사장 부인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H건설 조모 사장은 불륜 상대자인 자신의 아내와 이혼한다. 그 뒤 30대 이명박은 현대건설 사장이 된다. 모든 것이 악귀가 맞음으로써 이런 소문 아니면 억측이 나돈다. 술자리로 가보자. 야, 그러니까네 이명박이가 그 나이에 사장이 된 거는 그 21살짜리 그 남자 가수 덕이라는 얘기가 맞다.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야, 당시 이명박이 부사장이었다 아이가. 근데 당시 사장은 마누라 불륜 때문에 더는 회사에 다닐 수가 없었던 기라. 지가 알아서 사표를 냈는지 뭐 아니면 정중이가 잘랐는지 그건 잘 모르겠다만. 그러니까 그 사장이 그만두게 됐고 어부지리로 이명박이 사장이 됐다. 그래, 사장 자리를 비워둘 수는 없다 아이가. 정말이네. 그거 그럴 듯. 그치. 이거 딱 맞지 그거. 그러나 이런 억측을 정설로 단언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간통 사건은 1975년 1월에 불거졌고 이명박이 현대건설 사장이 된 것은 1977년의 일이다. 간통이 원인이라면 조모 사장을 2년간 그 자리에 뒀겠나 하는 의문이 든다. 이명박이 사장이 된 1977년, 당시는 강남 개발 붐이 한창이었다. 서울신문 2007년 7월 19일자를 보자.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80년 1월 29일 80평형이던 76동 401호를 한국도시개발과 매매하는 형식으로 분양받았다. 당시 이 후보는 서울 중구 필동 3가 63주택을 보유한 상태라 무주택 사원용 아파트의 분양 대상자가 아니었다. 77년부터는 현대건설이 보유한 65평형 현대아파트 11동 1502호에 거주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당시 코롱상사 사장이었던 형 이상득 한나라당 국회 부의장도 현대그룹 사원용 아파트 65평형인 80동 904호를 79년 3월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분양가는 2,890만 원. 그는 85년 12월 17일 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넘겼다. 이명박 후보의 장인 김 씨도 78년 9월 30일 사원용 현대아파트 48평형인 87동 305호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살다가 84년 5월 30일에 팔았다. 당시 분양된 아파트는 35평, 48평, 52평, 65평, 80평형 규모였다. 이 후보 가족은 평형별로 골고루 분양받은 셈이다. 당시는 아파트 투기 광풍이 불어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다. 이명박의 입장은 무엇일까? 신하는 없다의 한 부분이다. 지금은 박정희의 유신 3기 대통령 취임일인 1978년 7월 6일. 신문이요! 현대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 특보요! 뭐야? 아파트 특혜 분양? 여보, 누가 특혜 분양을 받았대요? 오메 공무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은행 인사, 언론인, 연예인, 기업인, 아이고 이른바 고관대작이라고 하는 자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한강 남쪽 초호화 아파트? 아이고 이런 게 정경유착 아닌가요? 이명박의 항변이다. 나는 이 압구정동에 버려진 땅을 사들여서 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세웠습니다. 부사장이던 1975년부터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서민 아파트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시민들의 아파트에 대한 인식은 그저 이 집 없는 서민들을 수용하는 집단 가옥 정도였습니다. 이랬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질 높은 아파트를 지어 주거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야겠다. 그래서 이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라는 자회사를 만들었고 현대건설은 시공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구매력이 있을까? 이 분양이 지지부진했습니다. 일반 수요자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사회의 상층부 인사들이 분양을 요청해 왔습니다. 분양금 지불 방법을 더 유리하게 요구하면서 질 높은 물량을 공급해 아파트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려 했다는 게 특혜 분양의 이유였다. 그래서 형, 장인까지 끌어들인 것일까? 건설사 사장으로서 강남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되고 따라서 어떤 수익이 예상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이명박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부분이 있다. 바로 도곡동 땅이다. 1993년 3월 27일자를 받아든 기자들. 선배, 오늘 세계일보 봤어요? 제목이 아주 섹시해요. 이명박 의원 150억대 땅 은닉. 아니, 이명박이? 뭐 하긴 그럴만도 하지. 이명박이 각종 개발 사업에 선도했던 현대건설 사장이었으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꼼꼼해요? 아니, 왜? 현대건설 사장에 취임한 77년부터 회사 차원의 부동산 투자를 해오다 85년부터 도곡동 현대체육관 가까운 곳에 1000평 넘는 나대지를 개인이 구매해놓고는 이걸 부인하고 천안명의로 등기해놓은 거예요. 그 땅이 얼만데? 시가만도 평당 1000만 원이 훌쩍 넘어요. 1500만 원이라고도 하고요. 뭐 정치부에 알아보니까 그땐 그랬지 이런 분위기래요. 참. 62억이 전 재산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전 재산보다 2배 많은 150억 부동산을 깜빡할 리 있겠어요? 지 재산이 아니라지 않냐. 처남 재산. 누군가 아침 일찍이 머리를 꽉 쥐어박는 사람이 있어서 깜짝 놀라서 일어섰더니 우리 어머님이었어. 네가 너 살기 위해서 너가 나물 속이느냐? 그러나 나는 그 이야기를 일생 동안 기억하는 거예요. 이명박 평전. 지금까지 해설과 연기의 보이스비 그네셔스, 기획 극본 김용민, 연출 임대웅, 제작 미디어협동조합 국민라디오였습니다. 이 방송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 40분 국민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